이비인후과 개원 의사 중에 최초이신 분. 예. 그 유명한 그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같은 경우 치료를 해주고 심지어는 탈출까지 시켰다. 아니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초 이런 최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최초 시리즈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은 어떤 최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이비인후과 개원 의사 중에 최초이신 분. 그 박계양 선생님인데요. 저는 아주 한마디로 말하라면 선비 같은 의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그럼 혹시 7호선 타보셨어요? 7호선? 예전에 한번 강남 갈 때 타봤습니다. 그 7호선의 북쪽 끝 종점. 군점? 북쪽으로. 북쪽? 장암역이 장암역. 장암역. 그 장암역 바로 옆에 마을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반남박씨 가문, 양반 가문이에요. 거기 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동네가 있었고, 거기가 이제 어떤 분이 특히 사셨냐면 이제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아주 유명한 분인데, 박세당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박세당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박계양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비인후과 개업 의사, 이분이 바로 이 박계당의 8세손. 그래서 이제 그 박세당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도 존경심도 대단했고, 그래서 이 박세당의 호가 서계예요. 서쪽 계곡이라는 뜻의 서계. 그래서 이제 이 8세손인 우리 박계양 선생은 자기 호를 동계, 서계, 동계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호를 지었을 정도로 너무 존중하신 존경하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왜 이 박계양 선생님은 그러면 어디서 의학을 또 배우게 되는지? 그 박계양 선생님이 의학도가 된 이유는 첫 번째가 양반 가문이긴 한데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데, 근데 이제 국립의학교에 들어가면 학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제 무료로 이제 수업을 배울 수 있으니까, 학교를 이제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남들 안 하는 걸 하고 싶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요거 보면 요게 이제 관보, 그러니까 대한제국 정부에서 이제 관보로 만든 건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광무 11년이란 말이 나오죠. 광무하면 대한제국이죠. 그래서 1907년 7월 9일에 밑에 또 보시면 대한의원 교육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서울의대의 맨 처음 조상이 이제 의학교라는 의과대학이었잖아요. 그 의학교가 이제 대한의원으로 이제 편입돼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이제 대한의원 교육부라고 바꿨고, 그 대한의원 교육부의 이제 1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박계양 선생님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의학교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한의원 교육부가로 바뀌면서 그 이름으로 그 타이틀로 이제 졸업을 한 거고요. 박계양 선생님 이름이 어디쯤 있냐면 왼쪽 편 가운데 둘째 줄, 거기 보이시죠? 박계양 이름 있죠. 제가 아까 듣기로 교수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의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을 했는데, 이분은 초창기에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그 대학 때 실습만으로 사실 의사로서의 충분한 어떤 그런 경험과 뭐 술기라든가 뭐 진단 능력 같은 걸 가졌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병원에 남아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인터널 레지던트 과정을 있죠. 그러니까 대한의원에 남아서 이비인후과 진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경험을 쌓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종로에 자해의원이라는 이 개인 병원이에요. 개인 병원인데 거기에 이제 페이닥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저 시절에도 페이닥터가 있었나 하고 참 그 의아스러운 대목이긴 하지만 맞아요. 저 시절에는 전통적인 약방 같은 걸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은 이런 분들이 이제 서양 의학, 서양 그 약학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
이렇게 병원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약국을 끼고 병원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약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 약국에서 병원을 만들고, 그럼 그 약국 주인은 의사는 아니잖아요. 의사는 아니죠. 예, 더나 서양의학 의사는 더 아니니까 박계양 선생님 같은 분을 모셔다가 페이닥터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한의원에서도 있었고 페이닥터도 하고 그다음에 야간 개업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지금 또 작가님이 저에게 하나 또 언제를 주셨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셨다. 네, 맞습니다. 일본 유학을 갔어요. 언제 간 건가요? 요 사진 보시면 1912, 13년 정도의 사진인데요. 네네.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일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그 같이 공부하는 일본인 친구들이고요. 박계양 선생님이 어디 있냐면 왼쪽에서 두 번째 모자 쓰고 있죠. 이분입니다. 예. 포스가 근데 장난 아니신데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교토 제국대학 의학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독교와 교토 이 양대 산맥이잖아요. 예. 그쪽에 가서 공부했는데 관비 유학생으로 가서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1년 정도는 이제 사비를 털어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죠. 예. 여린 장난 아니셨네요. 네. 이분이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최초 이비인후과 최초의 개원 의사인가요? 맞습니다. 예. 사실 1910년대라는 게 네네. 일단 그 서양식 의사, 한국인으로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가 일단 뭐 너무 귀할 때잖아요. 그쵸. 그런데 설령 이제 개업을 해도 그냥 그런 그 전문 과목 그 구분 없이 그냥 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박계양 선생은 이제 이비인후과를 표방한 거죠. 그래서 한양의원이라고. 한양의원. 예, 이름이 한양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비인후과 개인 병원을 이제 차린 거죠. 궁금한 게 잘 됐나요, 한양의원은? 잘 됐습니다. 예, 한양은 잘 됐어요. 일단 워낙 그 병원이 귀할 때고, 네. 그 한국인들이 뭐 귀나 코나 이쪽 질환들이 많이 앓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 여기 보니까 축농증 수술도 직접 시행했다. 맞습니다. 긴급한 환자가 밤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진료를 요청했다. 이 밤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면 강도죠. 사실 지금 같은 일환은 사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냐면 그 시절에 뭐 교통, 통신 이런 수단이 거의 없는 시절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새벽에 뭐 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갑자기 뭐 발작을 한다던가, 뭐 갑자기 졸도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냥 와가지고 병원에 뛰어가서 문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잘 아는 이 유산규 선생님이 박계양님에 대한 평판기를 쓴 내용이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낭랑한 목소리로. 박계양 군은 한성의사의 회장이요 조선의사협회 간사장이다. 간사장? 명치 40년 1907년에 의사가 된 만큼 연세도 상당하고 의사로서의 명망도 거의 절정에 달하려 하고 듣는 바에 다소 축제도 되었다 하니 금우위생 방면에 조선사회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일인의 기대뿐이 아니겠지. 이제 한성의사회 회장도 지냈고 조선의사협회 간사장도 지냈어요. 우선 한성의사회는 뭐냐면 저게 이제 1910년대에 우리 서울의 한국인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한의사협회죠. 거기에 이제 회장도 지냈고 그러다가 1930년에 조선의사협회가 또 생겨요. 조선의사협회는 그 한국인 중에서 조금 이제 의학자들,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에 주로 있는 분들, 요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한성의사회가 조금 개원의사 중심이라면, 조선의사협회는 조금 그 대학병원에 있는 그 교수님들 중심이죠. 네네. 근데 이제 박계양 선생님은 대학 교수는 아니지만, 역시 또 그 단체의 중심 인물이었고, 이 간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회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저 첫 문장에서 결국 박계양 이분이 당시 한국인 그 의학계 그 의사단체의 어떤 중심 인물이다. 그걸 알 수 있고요. 이 유산규라는 분이 의사면서도 굉장히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런 구조나 현실 문제에 굉장히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규 선생이 볼 때는 박계양이라는 대선배인데 사실은 이 선배님이
이제 좀 이룰 만큼 다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의료계의 리더이기도 하고, 의사로서도 명망이 대단하고, 돈도 많이 모았고, 이러니까 좀 더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죠. 이런 거를 저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 보니까 한양 의원이 당대 이 지식인과 명사들의 사랑방,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역시 똑같네요. 한양 의원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네요. 제일 가까웠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좀 학자들, 그러니까 최남선, 뭐 당대 최고의 학자였잖아요. 최남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인보,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 정인보. 네. 그런가 하면 또 혹시 임꺽정 아시죠? 알죠. 예, 임꺽정 그 우리 이제 드라마로도 유명하지만 애초에 이제 그게 신문 연재 소설이었잖아요. 그 1930년대에 그런가요? 조선일보에 예.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임꺽정을 쓴 소설가 이름이 홍명희, 벽초 홍명희. 알죠. 예, 홍명희. 그 또 한 분을 들자면 몽양 여운형, 해방 직후의 그 정치가 몽양 여운형.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많이 그 친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박기양 선생이 한테 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남들 같으면은 좀 꺼려할 만한 분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자, 저 시절에 많이 좀 꺼려할 만한 분들이 누굴까요? 그때 한번 저랑 촬영할 때 하셨던 말씀은 약간 좀 공산주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도 좀 많은 의사들이 치료하기를 좀 꺼려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비슷하게 또 죄인들도 치료하기 꺼려했을 것 같은데,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나 뭐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을 드나든 이런 분들을 치료한다는 게 좀 뭔가 모르게 의사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울 수 있죠. 뭐 그 경찰도 신경이 쓰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박계양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환자로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김마리아. 예, 그 유명한 그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같은 경우, 근데 이분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병이 나서 이제 이 병원에 왔는데 박계양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고 심지어는 탈출까지 시켰다. 여운형 같은 경우는 여운형이 이제 중국에 가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서울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도 생활비도 보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사람들 눈밖에 날 일들 이런 것들을 도맡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자꾸 선비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오늘 또 진짜 최초 시리즈에서 이비인후과 개원일을 이 역사를 쓰신 박계양 선생님이 또 뵀습니다. 역시 한 분 한 분 알아갈 때마다 저의 지식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꼭 돈 들이고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혹시 말하려고 하다가 멈춘 그분이신가요? 아니요. 여기서 멈추고 궁금하시면 말을 못하게 해요. 궁금증을 좀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보니까 너무 다 드렸어요. 너무 다 드리니까 미리 사람들이 찾아보고 그래 역사가 이렇게 움직였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자. 여러분 제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역사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해박해진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